엄마가 살해당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딸은 꼭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6시 28분경 엄마는 아파트 뒷길을 따라 등산로로 향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1분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집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 엄마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칼에 의해서 찔려서 목동맥에 있는 혈관이 그대로 절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인을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 악하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이내 한 남자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손에 뭔가를 감고 있던 그 남자가 여자를 향해 슬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겁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급박한 순간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 남자. 그의 정체는 뭘까? 아니 요 정도였을 거예요. 요 정도. 어디요?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가? 예. 시신 주변엔 범행 도구는 물론 범인의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 옆에 여기에 담배가 아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장미라는 이름의 담배 2개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여자 걸로 됐고 하나는 남자 그 DNA끼리 딱 나왔어요. 2개비 중 1개비에선 엄마의 것이 나왔는데 나머지 1개비에선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남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혹시 그는 엄마와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걸까? 경찰은 장미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과 지인들 그리고 노숙자와 도박꾼들까지 만월산 일대에서 모두 1054건의 DNA에 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총 1054건의 DNA 중 현장에 버려진 장미와 일치하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사건 현장을 뒤로 하고 장미 1개비에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남자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을 다녀간 절도범이었습니다. 집 안을 뒤져놓고서는 그냥 나오거나 푼돈을 챙겨간 희한한 도둑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절도 사건 끝에 남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절도 사건 범인의 DNA가 만월산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엄마는 내가 강도를 해도 내가 사람 죽일 그런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리고 아리바이도 충분히 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 씨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은 그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DNA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조금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건 발생 17일 뒤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월산 등산로 입구 배수로에 있던 한 노숙자가 그날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웬 빨래 소리에 잠이 깬 노숙자 최 씨. 전에 없었던 옷가지와 장미 담뱃값 등이 버려진 걸 보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며칠 후 다시 보니 칼이 있었다는 겁니다. 테이프로 꽁꽁 싸서 만든 칼집과 장미 담뱃값, 빨래하고 버린 듯한 옷가지, 라이터, 그리고 칼도 발견이 됐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칼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극소량이라 누구의 혈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창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칼날이 더 좁은 것이 일상적입니다. 3.7cm 미만의 폭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만 칼날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이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칼 끝이 부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한 씨의 딸은 자기 집에서 쓰던 칼이며 칼 끝은 원래 부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배수로에서 발견된 칼집 역시 한 씨 딸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칼집을 또 하나 수거했어요. 다이어리, 이런 다이어리 종이를 한 장 찢어가지고 똘똘똘 말아서 칼을 싸는 칼집. 그래서 칼집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칼집에 테이프를 떼어 보니 한 다이어리의 속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씨가 수감될 때 가지고 있던 딸의 다이어리와 같은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딸내미가 미용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게 있었어요. 미용 시험. 그 날짜까지 써놓은 게 다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거로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술을 받았어요. 그 딸한테. 시신 옆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인 장미 담배에서 검출된 DNA도 근처 배수로에서 발견된 칼과 칼집까지 모든 것이 한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미 담배에서는 분명 한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결백하다면 누군가 그의 DNA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까? 한 씨는 만월산엔 가본 적도 없다며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알리바이는 확실하거든요. 사실상 여기 나가면은 제 인포에 가림지가 노숙했던 거 그거 거의 한 달 정도를 내가 머무른 사람인데. 그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인 8월에 인천집을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가출한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갑자기 사라진 한 씨는 무작정 걸었다고 했습니다. 인천을 지나 소래포구, 안산을 거쳐 수원에 도착한 뒤엔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잠이 들어 종착역까지 갔고 2층 대합실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은 둔포. 이곳에서 명절 직전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이곳에서 판자로 집을 짓고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 그는 충청남도 공주 밤나무 산 아래에서 자동차를 훔쳐 완주로 갔고 몇 건의 절도 끝에 수감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입니다. 그 조작에서 지금 얘네들이 조작을 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재판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조작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나는 이거는 꼭 밝혀놨고 이거 내가 어쩌면 있어 내가 밝혀냈거나. 그는 칼집으로 추정되는 다이어리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혹시 증거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사진만으로 봐서는 칼집이 칼날을 감쌀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칼과 칼날의 실물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원근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 보여요. 지금 칼날 크기는 15cm 정도 되는데 얘는 칼집 크기는 한 16cm 정도로 1cm가량 크고 그리고 폭도 3cm가 넘을 정도니까 이 칼날을 완전히 덮고도 요 칼 시작되는 부분 손잡이의 맨 끝 부분까지 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봐야죠. 확인 결과 칼집에는 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칼집을 만든 속지는 그저 같은 제품일 뿐이라며 세상엔 비슷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학원이가 미용학원이 어디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그 거기밖에 없어요. 이게 파는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현장에서 나온 옷가지와 칼집이 한 씨의 것이라고 진술한 건 다름 아닌 한 씨의 딸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짐승이라고. 재판장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던 한 씨의 딸은 아버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친구가 말하는 한 씨는 딸을 무척 아끼고 헌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해요. 지 새끼 뭐 하나 더 사주려고. 돈이 없어서 담배를 얻어 피우더라도 딸에게 줄 간식은 꼭 챙겼다는 겁니다. 어느 모습이 진짜 한 씨의 모습일까? 한 씨의 친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앞에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중사할 때부터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키운 거예요. 쟤는요. 아니다. 친형이 한 씨의 딸을 15년 넘게 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 한 씨는 인천 문학산에서 한 여성 등산객의 현금을 빼앗고 또 다른 한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10년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출소 후 그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이제 딸을 데려가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딸도 갖고 싶어 했지. 그래도 자기 아빠인데 좋아라고. 그런데 얼마 안 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씨의 추행이 수차례 이어졌고 딸은 끝내 가출을 합니다. 그날 한 씨도 딸을 찾기 위해 인천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도 혐의로 검거된 겁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엔 조금 미심쩍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의 성추행을 피해 가출한 딸을 아빠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하는 딸로 둔갑시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딸에게 저지른 범죄를 알고 있는 판사에게 쓴 글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범행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완주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범죄 사실을 술술 털어놓은 건 다름 아닌 한 씨 본인이었습니다. 절도를 순순히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선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작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커다란 사건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은 뭘까? 억울하다고 결백하다고 우리 앞에서 하소연하던 한 씨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한 씨의 DNA가 묻은 담배는 언제부터 그 현장에 있었던 걸까? 담배 종이의 상태를 분석해 보면 담배가 버려진 시기를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담배 종이는 수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만일 담배가 비에 젖기라도 한다면 다시 마른다고 해도 담배 종이에는 변색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미는 물에 젖었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장미 담배가 버려져 있던 시기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건 일주일 전부터 비는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담배가 버려진 시기가 꼭 범행 시간이 아닌 일주일 전부터 어느 시기일 수도 있고 따라서 범행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비 외에 또 다른 기상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일 이슬이 관측됐었습니다. 이 당일은 공기 중 자체가 워낙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안개로까지 나타난 거죠. 비는 안 왔지만은 매일 이슬이 내렸고 특히 사건 당일은 안개까지 낄 정도로 수증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전에 담배가 버려졌다면은 담배는 젖은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결국 담배가 젖지 않았다는 건 사건 당일 해가 뜬 6시 11분 이후에 버린 담배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에 주목해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그곳에 있었던 사실도 그 장소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런 식의 범행이 발생했는데 정말 우연하게 현장에서 나온 담배 타액에 그 주인공이 등산로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 그리고 흉기로 추정이 되는 칼을 싼 칼집이 이 본인의 가족의 물건에서 나왔을 때 이것들이 정말 다 우연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날 엄마는 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장미는 왜 거기 있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추측한데 아마 이 남자 어떤 위협을 가할 거 아니니까 이 여자분이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좀 말로 하자 하면서 담배를 건넸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자구책이겠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미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엄마가 남겨놓은 일종의 마지막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